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제3절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한 중요 쟁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제도 살펴보고 있고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의의라든가 왜 어떻게 도입했는지, 그리고 오지 모형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련된 핵심 쟁점 포인트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인트로 측면에서 보시면 정부 주도 하에 보편적인 연금 프로그램은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야, 정부가 못하러 개입해. 민간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이 프로그램 실행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태로 운영되는 거에 불만되는 사람도 있어. 그래, 정부가 개입하는데 아니 왜 이딴 식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해?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하지 마. 또 늘상 걱정되는 게 뉴스나 신문에 국민연금제도가 파산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먼저 몇 가지 쟁점 포인트 볼게요. 하나는 강제적이고, 강제적이면 공적인 해결 방식이라 할 수 있어요. 공적인 측면에서의 해결 방식이 필요한가? 요거에 대한 걸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줄 노생계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아니 굳이 강제로 해야 돼? 그리고 퍼블릭 형태인 공적인 형태로 운영돼야 돼? 네, 거기에 의구심이 있게 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대체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야, 강제적으로 하지 말자. 이거 반대가 뭐냐면 민간의 원칙을 따르는 거죠. 그게 바로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인 민간의 방식에 의존해서 하자. 요게 하나 있고요.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요. 거기 보시면 국민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되고요. 정부의 비대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 요것도 있고 또 민간이 하다 보면 약간 사람들의 이제 약간 원하는 선호를 잘 반영할 수 있죠. 다양한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 강제적이면 다 거기 먼저 첫 번째 강제적인 것 측면에서 볼게요. 강제적. 자, 다음 달랑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한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줄 온정적 간섭주의에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야, 개개인들에게 맡겨두다 보니까 앞에 국민연금 제도에서 파터널리즘 봤었죠. 정부가 잘 되라고 간섭하는 거야. 예, 요거에 입각해서 정부가 강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들은 자신의 노후 생계를 위한 준비를 맡겼을 때 부적절하게 준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내 자유가 침해됐어. 소비자 주권에 충돌해.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좋은 의도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쟁점 부분은 퍼블릭 공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 그겁니다. 공적 해결 방식이 과연 필요한가? 사적인 해결 방식보다 공적 해결 방식이 더 낫다는 주장의 근거는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효율성 측면에서.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한번 가보시면 국민연금 제도에서 국민 모두가 강제로 다 참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율성의 효과가 있습니까? 하면 규모가 커져.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의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자, 291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그리고 두 번째 줄 보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여럿이서 n분의 1로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다 가입을 하게 되면 전 국민이 다 똑같은 이런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위험에 대한 공동부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같이 공동으로 풀링해서 부담하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은 뭐야? 참여하는 사람 수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게 되는 거죠. 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이렇게 많을수록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다시 볼게요. 또한 공적 프로그램은 역선택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사적 프로그램, 사적 보험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효율적이 역선택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험이 시장에서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것은 역선택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심각한 역선택의 문제를 전 국민이 다 가입하게 되면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다음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해서요. 공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거기 보니까 셋째, 공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지급준비금을 많이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지급을 위한 준비금이 민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 돈 주세요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갖고 막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 근데 많이 또 지급준비금을 얼마 보유해야 돼. 근데 공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보유가 작아.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리저브하는 공적 지급준비금을 많이 보유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걸 더 잘 운영해서 높은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지급을 위해서 뭐 은행같이 법정 지급준비금을 갖게 되면 이거는 수익을 위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없잖아. 그렇게 되니까 거기 보니까 아무런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지급준비금 형태로 보유해야 되는데 안정적인 보험료 또는 사회보장세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공적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딴 데서 잠깐 빌리면 되잖아. 정부가 운영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작아서 상대적으로 돈을 잘 굴릴 수 있어. 그래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게 이제 하나의 장점이고요. 다음 넷째, 행정비용 측면에서 공적 프로그램이 더욱 경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정비용 측면에서. 그러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것보다 정부가 운영을 하게 되면 실제 실증 연구에도 거기 나와 있는데 비용이 좀 더 작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보니까 행정비용이 관련 예산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간의 보험업자가 이걸 하려고 하면은 다시 새롭게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효율성 측면에서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적응의 효과가 이렇게 대응을 할까요? 대응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공적 프로그램 측면에서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요. 명목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요. 보험료 또는 사회보장세의 수입도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면 명목임금도 올라가고 그만큼 여러 가지 사회보장세 같은 것들, 조세가 세금이 많이 걷어지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민간에서는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292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자, 이상의 논의를 한번 종합해 보면 효율성 측면에서 공적 프로그램이 사적인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측면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적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 보면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나 요구를 반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 경작에서 효율성이라는 것은 뭐 사람들의 어떤 능력과 선호를 다 반영해서 그게 이제 효율성이라는 거잖아. 그런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민간 부분이 조금 더 잘하는 게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한 쟁점 첫 번째는요. 강제적이고 공적인데 왜 강제적일 필요가 있는가? 공적으로 운영했을 때 민간의 방식과 다르게 뭐 어떠한 특징 면에서 효율성 같은 것들이 있는가? 그거를 봤고요. 두 번째는요. 운영을 할 때 적립 방식이 있고요. 적립 방식. 그리고 부가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시죠. 부가 방식.
자, 우선 적립 방식은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말 그대로 적립하는 거예요. 리저브 또는 펀드 받는 거야. 펀드,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죠. 부가 방식은 pay as you go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제 그걸 번역한 것인데 우선 첫 번째 적립 방식 보면요. 말 그대로 기금을 마련해서 적립하는 겁니다. 네 번째 줄 볼까요? 적립 방식이란 사람들이 낸 보험료 또는 사회보장세를 보험료라든가 사회보장세라는 목적세를 이용해 가지고 사회보장세 네, 요걸 통해 가지고요. 기금을 마련합니다. 기금을 적립합니다. 오케이. 요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민간의 보험과 같은 방식이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 만약 국민연금 제도가 민간의 보험과 비슷하게 운영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이렇게 적립 방식을 통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의 보험과 운영 방식이 유사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가 보험업을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지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이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부가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부가요. 우리 앞에서 오지 모형 얘기했죠. 세대 간 그런 느낌이에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둔 세금으로 세대 간이야. 세대 간. 일을 하는 젊은 세대랑 일하는 사람. 네,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은퇴를 한 사람, 요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도와준다는 표현보다 이 사람들도 이전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대 간의 부양관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마지막 줄 보시면 부가 방식은 이렇게 여러 세대들이 순차적으로 처음에는 윗세대에 대한 세대 간 부양관계를 할까? 부양과 관련한 사회적인 계약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세대 사이의 계약을 통해서 두 번째 줄 부양 의무에 대한 합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각각에 대해서 약간 장단점 체크해 볼게요. 적립 방식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장점이 있대요. 아니, 내가 이걸 적립했어. 나중에 받아요. 자, 거기 보니까 예전에 두 번째 줄 연금은 예전에 자신이 낸 돈을 돌려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사실이 장점이다. 그러니까 내가 적립을 많이 했구만. 되돌려받네. 요거야. 내가 많이 보험료를 냈으면 많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뿌듯해져. 그래서 뿌듯이랄까? 기분이 좋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금을 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밑에 사회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사회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약간 좋을 수가 있어요. 측면에서 5월 이렇게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부가 방식 같은 거 채택했을 때는요. 지금 일하는 세대가 은퇴한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말이 이제 사회적 계약이긴 해요. 이렇게 부양과 관련한 사회적 계약이긴 하는데 연금의 수혜자로서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준다는 사실에서 약간 찝찝해요. 거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나도 이왕이면 안 받으려고 하지. 자녀 세대들이 나를 부양해준다. 뭐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적립 방식이 낫긴 하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적립 방식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일할 때 맡겨둔 돈을 되찾아서 노후에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북함이 없고요.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우월하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립 방식인 경우에는 제도 지불 능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잘 적립을 해서 기금으로 잘 운영을 하니까 제도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어떤 지불 능력에서
문제가 없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케이? 네. 기금의 한도 내에서 연금이 지급된다라고 하면 지불 능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부가 방식은 불확실성이 있어. 그치, 여러분.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도 고령화 저출산이 돼. 그럼 일하는 세대가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거나 고령화로 인해서 은퇴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할게요. 고령화.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약간 제대로 이거 지불 능력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도 자체를 운영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지불 능력이 요거에 대한 불확실성. 그래서 이거 나중에 진짜 나는 돈만 내고 혜택을 직접 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부가 방식 했을 때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필연적으로 가져오는데 이 지불 능력이 뭐에 의해서 영향받느냐라고 하면 여기는 뭐 상관없지. 기금이 많이 쌓였으면 그걸 차곡차곡 은행에 예금했다가 받아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는 국민소득 경제 성장률이지. 국민소득에 대한 성장률 그리고 또 실업률 이런 것들 거시경제적인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출생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평균 수명 앞에 얘기한 출생률이 이제 저출산이라든가 평균 수명이 고령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지불 능력에 어떤 좌우가 되는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주에도 나와 있는데 9번 보시면 종전에 일하는 사람 5명이 연금 수급자 1명을 부양했는데 저출산이 되면 아니면 극단적으로 10명이 있고 10명이 있으면 한 사람이 1명씩 부양하면 되잖아. 애들이 줄어들어서 5명이 되고 사람들이 오래오래 사니까 20명이 됐어. 그러면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도 됐던 거를 한 명이 4명을 부양해야 되니까 되게 버거워지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적립 방식에서는요, 그 축적된 기금이 완충작용으로 받아가면 되는데 부가 방식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그 부담을 다 지게 되고요. 아니, 그럼 부가 방식에서는 어떻게 이걸 재정 관련해서 수입과 지출 어떻게 그러면 세금을 걷어야 되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294페이지. 자, 국민연금 관련해서요. 이쪽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이쪽이 연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돈이 나가서 지출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과 관련해서 이제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이거는 야,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벌어? 야, 거기에 세금, 세율은 얼마나 내? 요거요.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게 재정과 관련한 수입이 되는 것이죠. 얘가 수입이 되고요. 이쪽은 이제 지출되는 거야. 지출돼서 나가는 부분이 이쪽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야, 받아가는 사람의 수가 어떻게 돼? 야, 근데 얼마 받아가?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이 T야, T. T가 이제 보험료율 되는 거예요. 보험료 관련된 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거기 기호 설명은 NW 하는 것은 보험료 내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고, NB는 받는 사람이고, W는 각각의 평균 임금과 B는 각각의 평균 받아가는 연금의 수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보험료율 T로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NW, NB,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 넘어가니까 W, 평균 임금이야. 받아가는 금액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분해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분해해서 해석을 해보면, 자, 우선 우변에 이거 보험료율이고 우변의 첫 번째 항 이거야.
일하는 사람 대비 받아가는 사람의 수 이겁니다. 이걸요 우리가 의존 비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존 비율 얼마나 디펜던시한가 그 정도를 나타내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고령화가 발생하게 되면 일하는 사람 고령화 저출산이 발생하게 되면 요게 여기 충격을 주겠죠. 일하는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받아가는 사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의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의존 비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의존 비율이 점차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볼게요. 두 번째 나와 있는 항은요. 얘죠. 얘. 이게 소득 대체율이라 해. 당신은 평균 얼마의 임금을 받았습니까? 근데 연금은 얼마를 받으세요? 그래서 평균적인, 이게 평균 임금이니까 평균 뺄게요. 소득 대체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월급을 만약에 300만 원 받고 있었어. 근데 연금이 300만 원 다 받아. 똑같이. 그럼 소득 대체율이 100%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300만 원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아니 국민연금이 100만 원만 해줍니다. 그럼 대략 한 3분의 1, 3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결국 우리가 이제 고령화라든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의존 비율이 올라간다 할게. 아니 그러면 내가 받아가는 거랑 이거 유지하려고 하면 당연히 보험료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면 또 이렇게 소득 대체율을 올리려고 해. 가능한 한 내가 평균 임금 받는 거에서 받아가는 금액 B 요게 점차 크게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보험료율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요 산식 간단한 건데 뭐 해석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결국 부가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거나 아니면 연금 지급액을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직면한 여러 가지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양상으로 치달을 수가 있게 되고요. 급기야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법을 바꾸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자꾸 뒤로 밀어요. 이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니까 약간 제대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나중에 국민연금 많이 뉴스에서 봤죠. 파탄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언제 고갈된다. 이런 얘기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 알 수가 있겠고 이 부가 방식은요. 거기 밑에 보면 1889년에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가 출범시킨 사회보장제도에서 처음 출범 보였대요. 1889년 비스마르크 네 이렇게 참고로 보시고요. 당시에는 부가 방식이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대요. 왜냐면 당시에 받아가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요.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져 있었고요. 특히 또 지금은 이제 평균 연령이 은퇴 연령은 한 70세가 되는데 당시만 해도 평균 수명 자체는 고작 48세밖에 안 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은퇴 연령이 65세로 낮아진 데다가 평균 수명이 이제 80세 이상으로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은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거의 예외 없이 연금 재정의 위기가 고갈 위기가 심각하게 되어 있다. 이론상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적립 방식이 더 낫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하면 적립 방식으로 민간의 보험 형태로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여러 나라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적립 방식으로 운영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부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 부가 방식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늘상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재분배적 요소 한번 볼게요.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한 재분배적 요소. 자, 우선 첫 번째, 국민연금을 설계할 때 두 가지를 감안해서 설계합니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사회적 적합성. 이게 사회적이라는 말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요. 소득 재분배를 좀 여기다가 가미시키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공평성, 요거를 가미시킬 수 있죠. 이 개인적인 공평성 하게 되면 약간 이거는 개개인들의 효율성을 좀 고려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소득 재분배 공평성이고
요건 개인을 좀 강조하게 되면 효율성 얘기가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적절하게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볼까요? 보험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 개인적 공평성 요거를 강조해야죠.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자, 그게 아니라 거기 있는 국민연금제도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떠안아야 된다. 사회적 적합성, 공평성 이렇게 되는 거죠. 소득 재분배 기능을 좀 이렇게 가미시킨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결국 국민연금제도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목표 중에서 이제 적절하게 배합을 해야 되는데 비중을 어디에 많이 둘 것인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줄,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노후 생계 안정을 목표로 할 뿐 세대 안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게 주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분배 요소 할 때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에 좀 뭔가 강제저축을 통해서 생계를 안정시키는 게 이게 주목적이라고. 오케이? 그럼 소득 재분배 요소 이건 어떤 부수적인 목적이야. 원래는 네, 그 정도. 자, 그렇게 돼 있고 다음 단락 볼게요. 자, 그러나 현실에서는 과감한 재분배를 지향하는 국민연금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를 좀 찾아보기는 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재분배 요소를 집어넣긴 하는데 뭐 다른 나라들도 뭐 그런 효과는 반영하지만 이게 주목적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민간의 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오케이, 맞다 보시면 되겠죠. 다음 네 번째 볼게요. 자, 목적세 부과의 필요성. 이게 언제나 제기가 됩니다. 아니, 목적세는 뭐냐면 목적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다른 건 목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일반 조세를 통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서 쓰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목적세 첫 번째 줄 대부분 나라가 보험료 또는 사회보장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보장세 또는 보험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만 특별하게 목적을 가지고 재원을 마련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일반적인 재정 수입을 이 제도의 재원으로 삼지 않고 목적세로 하느냐? 그러니까 일반 재원은 그냥 일반적인 텍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재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몇 가지 이유가 있대요. 이렇게 목적세를 재원, 기본적인 텍스 베이스로 삼아야 된다. 국민연금 제도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연금 제도를 일반 지출 프로그램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존의 조세 제도 가지고는요, 국민연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잘 조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약간 구별의 필요성이 있고요. 재원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되니까 야, 이 돈은 국민연금 여기에만 써야 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연금 수혜자가 자신이 과거에 낸 돈을 받아간다는 뿌듯함. 자기가 기여한 만큼 받는다는, 수령하는, 한다는 뿌듯함. 사회심리학적인 에코이겠죠. 자부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세 번째, 거기 보시면 목적세를 통한 재원 조달 방식은 세 번째 달라. 현재 각 나라에서 부과하고 있는 보험료 또는 사회보장세가 매우 역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제도를 이렇게 사회보장세, 보험료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요거는 약간 소득 재분배 효과보다는 역진적인 특성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약간 혜택을 덜 받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누진적이 아니고 역진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적세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 재원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는 앞에서 봤던 누진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 측면에서 그렇다. 근데 이제 세원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바꾸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측면에서 반대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합리적인 연금급여 수준 한번 볼게요. 연금이 얼마나 연금급여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요거요. 돈이 많으면 당연히 앞에서 봤던 소득 대체율을 엄청 높여주면 좋겠죠. 근데 두 번째 줄 나와 있는 것처럼 제도가 갖고 있는 지불 능력이나 노년층의 생활 수준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요. 노년을 위한 생계 수단을 주목적으로 하는 선에서 그쳐야 할지 앞에서 본 것처럼 생계 수준 그게 뭐야? 일반적인 수준 이상까지 생활 수준의 향상을 누리도록 해야 될지. 자, 그래서 급여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걸 우리가 관대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관대한 이렇게. 자, 국민 번영의 맨 마지막 제줄 볼게요. 그러나 이와 같은 관대한 찾았죠. 관대한 연금급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이제 부담을 많이 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얼마나 관대해야 할 것인가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정하는 거 이것 자체로도 젊은 세대가 무거운 부담을 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지 않고요. 또 두 번째 단락 급여 수준의 조정 기준이 되는 가격과 소득의 변동 아니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소득이 변동한단 말이죠.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데 이 변동을 어느 기준에 두고 측정해야 될 것인가 예, 요게 또 문제가 되죠. 아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미 일어난 변화를 기준으로 급여 수준을 조정해야 된다. 이게 역사적 방식이라 합니다. 역사적 방식. 그게 아니고 야 우리가 뭐 예측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예측해서 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게 바로 예측 방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예측 방식이 좋긴 하겠지. 근데 이게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방식을 또 많이 쓸 수 있고 뭐 두 개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해야 되긴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한 중요한 쟁점 사항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보험제도 관련해서 강제적 공적 그리고 적립 방식, 부과 방식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되는 재분배 효과를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 목적세를 따로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야 연금급여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겠어? 관대한 정도의 혜택을 어디까지 마련해야 되겠어? 이런 것들이 바로 또 쟁점 사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인트로 측면이고요. 우리 경제학 측면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경제적 효과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많이 보게 되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